박해할 교수입니다. 오늘은 좌파 정부의 한미동맹 공식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목만 듣고 금방 이해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미동맹에 관해서 좌파 정부가 일관성 있게 보이는 어떤 패턴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지난 5월 21일 미국의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실시되었습니다. 미국의 백신 기술과 한국의 백신 생산 능력을 결합하기로 했고 원전 수출을 위한 협력에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지칭하지 않으면서도 국제법의 준수를 촉구하고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함으로써 한미 동맹으로 복원되는 거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미국의 환대와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만족스러운 표정이 돋보였습니다. 단독회담, 소인수회담, 확대회담 등 총 3시간 7분이나 걸쳐서 한미 양국이 화해애한 모습 속에 제반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기자회견장에서는 서로 질문기자를 지명하면서 화기애애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상회담 전에 한국전 참전용사의 수훈식에도 동참해서 좌우에서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아마 우파 인사들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굉장히 익숙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 한미동맹이 공고했을 때 대부분의 정상회담이 이와 같은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불만이죠. 무엇보다도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매우 아쉬울 것 같습니다. 임기가 종료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환대받는 회담을 왜 진작 하지 못했을까? 좀 더 일찍 했었더라면 이런 대접을 더욱 많이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이번 회담을 마치고 나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만족스럽다는 표현을 무수히 전달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미흡함을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성과는 한미 동맹 복원의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 보기에도 한국이 미국으로 선회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전의 친중 정책에서 한미 동맹을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전환했다. 그래서 아마 중국이 반발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첨단 기술 및 백신 관련 한미 양국의 협력 방향을 조목조목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동성명이 통상과 다르게 매우 길었습니다. 그만큼 4년 동안 한미 동맹에서 한국이 한 게 별로 없었다는 것이요. 따라서 한꺼번에 숙제를 한 듯이 한미 양국은 제반 사항에 대해서 합의했습니다. 미흡함도 있었습니다. 특히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은 없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의 의지를 확인했다는데 그게 북핵 문제 해결책은 아니죠. 아마 현 정부는 임기 내 무사하게 넘어가는 데 중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결국 북핵은 다음 정부에게 폭탄으로 돌리게 되었습니다. 백신도 협력을 했다고 그러는데 한국은 핑계로 겨우 55만 명분만 지원받는다고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1억 분을 확보받았죠. 저는 사실은 한국군을 위해서 지원한다 그러길래 미국이 명분을 그렇게 찾았구나. 실제로는 55만 분 이상으로 많이 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사실 55만 명분을 받고 나서 기뻐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이번 정상회담은 민간에서 44조 원을 투자를 하고 또 방위비 분담을 13.9%나 인상해 준 대가로 문재인 대통령이 환대를 받았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환대의 대가가 적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 과거에 돈독했던 동맹관계에서는 이 정도 합의는 사실은 전화로도 가능했던 사항입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번 환대를 받고 무척 감명받았겠지만 그것은 사실은 미국의 외교적인 기교라고 봐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우리가 미사일 사거리를 제한했고 이것은 자주를 위한 굉장히 중요한 조치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미사일 사거리 제한은 미국이 부과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우리 선배들이 불필요하게 북한 공격 의지를 강화함으로 인해서 1979년에 미국이 부과한 제한입니다. 국제적인 기준은 300km인데 우리한테는 180km 이상의 미사일은 개발하지 못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기술을 이전한 것이죠. 근데 지난해 이미 우리는 800km까지 사거리를 보장받았습니다. 사실 그러면 북한 전역은 커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철폐는 실질적인 내용이 아니라 상징적이라고 볼 수 있고 특히 한국보다 미국의 필요성, 즉 중국을 불안하게 만들 필요성에 의해서 결정되었다고 봅니다. 한국이 무제한의 사거리로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다면 그 대상은 중국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북한 폭격을 위해서는 비행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 우리의 F-35나 F-15가 더욱 유용하지요. 이것은 표적을 보면서 조정해가면서 융통성 있게 타격할 수 있지요. 북한은 공군기가 시원찮기 때문에 제공권을 우리가 완전히 장악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북한은 핵미사일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비핵미사일을 아무리 길게 정확하게 쏴봐야 소용없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미사일 기술은 공격용 미사일이 아니라 방어용 미사일입니다. 북핵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능력이 중요하죠. 만약 실질적이라면 우리가 현재 개발하고 있는 LSAM이나 MSAM의 개발에 관해서 미국의 기술을 획득을 해서 더욱 첨단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 사실은 팩3나 또 SM3와 관련해서 미국과 공동 생산을 하거나 면허 생산을 함으로써 상당한 기술 이전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미사일 사거리 제한도 자주라는 감정을 앞세운 조치지요. 그 이외에 북핵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이를 보면 현 정부는 전력 증강에 대한 철학 자체가 없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보면서 저는 한미 동맹에 대한 좌파 정부의 공통적인 경향을 발견했습니다. 정권 출범 초기에는 강력한 반미 성향 구호를 표출합니다. 미국에 노할 수 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에 관한 부정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전좌권을 환수해야 된다느니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된다느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친중 정책을 표방하게 됩니다. 중국과 적극 접촉하고요. 그리고 균형 외교를 추진한다면서 중국과 미국을 같은 가치에 두고 고려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속될 수 없죠. 왜냐하면 중국은 북한의 동맹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실망해서 결국 한미동맹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중국의 갑질 또 무성과에 상당히 실망하게 되죠. 반면에 미국은 신사적으로 끝까지 한국의 귀환을 기다려주는 신중한 자세를 취합니다. 결국 좌파 정부도 한미동맹으로 귀환하게 되는데요. 불행하게도 정권은 종료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좌파 정부가 될 때마다 반복됩니다. 저는 좌파 정부가 이와 같이 반미, 친중, 또다시 친미로 돌아오는 경향을 결혼과 바람에 한번 비유해 봤습니다. 적지 않은 한국 아저씨들이겠습니다만 본처에 대해서 실망감을 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여자에게 접근하죠. 그러나 그 다른 여자가 잠시 잘해주지만 지속적으로 잘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본처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처에게 돌아왔을 때는 이미 죽을 때가 다 됐죠. 청춘은 다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데일리 안에 쓴 칼럼입니다만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우리 아저씨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젊었을 때 파랗고로 이런저런 여자한테 추궁거리다가 늙어서 본처한테 돌아오는 아저씨와 같이 좌파 정부는 처음에는 온갖 반항과 방황을 하다가 결국은 한미동맹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노무현 정부입니다. 군사주권이라면서 전좌권을 환수해야 된다.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동북아 균형자론으로 중국과의 관계 강화에 노력을 했습니다. 미국에 대한 방위 분담에도 매우 부정적이어서 2006년치에는 0% 전혀 증대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점점 태도가 바뀌면서 2007년치부터는 7%를 증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자유무역협정도 체결합니다. 사실 이라크에 군대까지 파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는 나중에 겉으로는 반미면서 속은 친미다. 그런 평가가 적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걸었던 길을 문재인 정부가 똑같이 걸었습니다. 한미연합사는 해체하지 않는 대신에 한국군 대장을 한미연합사령관에 임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균형 외교를 하면서 노골적인 친중국 정책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리고 방위 분담 경우에 처음에는 매우 버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021년치는 13.9%를 인상하기로 했고 매년 국방비 증대율만큼 6% 정도를 인상하기로 허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보듯이 44조 원의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문재인 정부도 나중에는 처음에는 반미를 했으나 임기 종료 즈음에는 철저한 친미로 돌아섰다. 이렇게 아마 평가받을 겁니다. 사실 좌파 정부는 우파 정부보다 미국에게 더욱 많이 양보하고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을 잘 모르고 처음에 잘못했다는 그런 자책감에서 쉽게 빠르게 벗어나기 위한 그러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좌파 정부가 미국에게 적극적으로 양보하는 이유를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파 정부는 처음부터 미국을 잘 알기 때문에 미국을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양보할 일이 없죠. 근데 좌파 정부는 미국을 잘 모르니까 무조건 이제 반미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환심을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양보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우파 정부는 서로가 신뢰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게 별로 양보 안 해도 현안을 타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좌파 정부는 신뢰가 없기 때문에 큰 양보를 해야만 타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우파 정부가 미국을 지원하면 국내 좌파는 극력 반대를 합니다. 따라서 쉽게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좌파 정부가 미국을 지원하면 국내 좌파는 침묵합니다. 만약 우파 정부가 매년 6% 정도의 방위 분담을 양보했으면 아마 난리 났을 겁니다. 이명박, 박근혜 때는 2% 정도 증대에 그쳤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좌파 정부는 미국을 잘 모르기 때문에 미국의 환대에 취약하다는 겁니다. 반면에 우파 정부는 그것이 고도의 외교적 기교임을 알기 때문에 덜 감명받는다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군생활하면서 미국 장교를 만나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너무나 최상급을 자주 씁니다. 당신은 내가 만난 한국 장교 중에서 가장 똑똑하다. 내가 만난 한국 장교 중에서 가장 영어를 잘한다. 저도 처음에는 우쭐했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미국인한테 최상급 사용은 일상적인 것 같습니다. 미국인들은 돈 들이지 않으면서 찬사로 얻어낼 수 있다면 어떠한 찬사도 아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마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도 바이든 대통령 환대에 무척 감명받았을 텐데요. 미국을 잘 아는 우파 정치인들은 그렇게 감명받지 않죠.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좌파 정부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사실 어떤 미국 외교관을 만났는데요. 제가 말한 바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좌파 정부가 처음엔 좀 불편하지만 지원을 받아내기가 더욱 쉽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생사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에 대해서 지나치게 흥분할 것이 아니라 실체를 정확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좌파 정부에서 미국에 대해서 매번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반미 친중 성향 지식인 및 정치인들의 미국에 대한 무지와 열등감에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을 모르니까 미국을 무조건 싫어하다가 또 미국을 숭배하게 되고 또 과도하게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번 문 대통령의 케이스에도 드러났습니다만 미국 같은 선진국의 외교적 환대에 지나치게 감명받는 것 자체가 후진적입니다. 개인 간에도 상대가 내한테 잘해준다고 해서 무조건 감명받을 수는 없지요. 그 밑에 숨어있는 의도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 정부는 북핵에 대해서 두리뭉실하게 넘어갔다고 성공이라고 그러는데요. 참 답답합니다. 우리에게는 미국이 북핵 문제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니까 미국이라도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북핵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한국 정부는 일본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일관성 있는 대미 동맹 정책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미국한테 더욱 많은 것을 얻어냅니다. 한국과 일본 중에서 대미 동맹 정책과 관련해서 어느 쪽이 더욱 현명할까요?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일본이 더욱 잘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매번 반미하는 것을 좋아하죠. 그러다가 결국은 친미로 돌아섭니다. 여하튼 시행착오를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반복하는 거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똑같은 미끼를 계속 무는 물고기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감사합니다.